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볼 왕은 3명입니다. 침류왕, 진사왕, 아신왕입니다. 자, 가장 먼저 침류왕부터 볼 텐데요. 이 침류왕은 금구수왕의 맏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구수, 근초고부터 해가지고 안정된 왕의 계승이 계속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침류왕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안정되게 맏아들에게 이제 태자가 책봉이 되고 왕위가 계승이 되는 안정된 태자 책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침류왕은 즉위기사에 엄마의 이름이 써 있어요. 엄마가 아이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써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은 당시 옛날에는 이제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고 그냥 성씨만 적고 아니면은 아예 적지를 않았었거든요. 이 백제 왕들 기사를 보면은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침류왕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 부인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 부인이 침류왕 재위 기간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침류왕은 우리가 한국사를 배울 때 이 침류왕 하면 딱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는 딱 배워요. 무엇이냐? 불교 공인입니다. 자, 불교를 공인했다는 건데요. 이 백제의 역사에서 불교를 공인했던, 처음으로 공인했던 왕으로 침류왕을 배워서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배워요. 그래서 이 아이 부인이 침류왕이 불교를 공인했을 때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침류왕의 불교 수용은 침류왕 즉위 원년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외국 승려였던 마라난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궁궐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공경을 하고 이때부터 불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절을 세우고 승려들에게 출가를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공인을 하는데요. 이 불교 수용이 고대 국가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고등 정신을 가진 종교가 없었고 그냥 지방에서 각자 자신들이 믿는 토착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믿는 신이 다르다 보면 하나로 뭉치기가 어렵고 좀 많이 분열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고대 국가는 중앙 집권 국가를 또 지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왕의 힘이 강해지고 왕의 힘이 강해져야지 명령도 잘 듣고 그리고 땅도 넓어지고 국가가 강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너무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의 정신으로 통일을 할 그런 고등 종교가 필요했어요. 그걸 이제 불교를 이용을 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불교에는 왕즉불 사상이라는 것도 같이 이제 들어와서 왕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왕이 부처니까 말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높일 수가 있었고요. 또한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생에서 어떤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서 내가 살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잘 살았다? 그러면은 다음 생애에서도 좋은 신분으로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살 수가 있다. 좋은 곳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진짜 범죄도 저지르고 진짜 막 못되게 살았다? 그러면은 다음 생애에서는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낮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윤회 사상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신분 제도를 정당화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불교를 삼국이 이제 다 수용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은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 수용을 반대를 많이 했고요. 또 이 지방마다 토착 신앙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토착 신앙의 그 제사장급 거의 지도자 이게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의 토착 신앙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불교를 들어와가지고 이 토착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면 자신의 권력 기반도 같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 수용을 굉장히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침류왕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제가 침류왕 처음 얘기할 때 재위기간 말씀 안 드렸죠.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침류왕의 제위기간은 384년부터 385년으로 단 1년, 2년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왕인데 사실상 왕으로서 그 제위기간은 굉장히 짧고 왕으로서 한 업적도 이 불교 수용 말고는 없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불교 수용에 있어서 귀족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침류왕은 이 귀족들에 의해서 시해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위 기간이 이렇게 짧은 거죠. 이 불교에 반대하는 귀족들에게 시해당했다는 것은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귀족들에게 시해당한 침류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것은 바로 진사왕입니다. 이 진사왕은 금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막 고위왕, 근초고왕 보면서 둘째 아들은 정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사왕은 진짜 둘째 아들이기도 하지만 얘도 약간 정변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왕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즉위기사에 보면은 태자가 어려가지고 숙부인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적혀 있는데 추측을 해보면 아신왕이거든요. 다음 왕이 얘가 아신이에요. 지금 태자가. 그러면 얘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리지 않고 심지어 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를 하세요. 근데 태자가 어려서 숙부인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 뭔가 조금 안 맞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침례왕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태자 책봉을 이미 해놨다는 소리예요. 이 기사에 태자가 어렸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아기 때부터 태자로 바로 책봉을 하진 않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아신도 그때 나이가 어리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서 충분히 왕을 이어갈 수 있는 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세요. 그래서 찬탈 가능성을 제기를 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진사왕 다음에 즉위하는 왕이 아신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냥 얘가 어려서 대신에 왕을 해준 게 아닐까라고 또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삼국사기 말고 일본서기에도 백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찬탈했다고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찬탈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왕이었던 침류왕 불교 기사가 나오는데 이 진사왕 기사에는 불교 기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불교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왕위에 옹립이 된 게 아닐까라고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진사왕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게 고구려가 성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고구려가 그 전에 근초고왕 때, 금구수왕 때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수의 칼날을 아주 그냥 막 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수리망 때 막 체제 정비하고 하면서 이때 이제 고국양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국양왕이 백제를 침략을 합니다. 이 진사왕 때 침략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도 백제가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즉위 2년에 이제 고구려 고국 양왕이 백제로 침략을 해오는데 그 다음에 그 진가모를 달솔에 임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진가모가 고구려를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워서 달솔에 임명이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고구려가 복수심에 또 이제 침략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침략을 못한 게 당시에 고구려에 뭐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침략을 못했다고 또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즉위 6년에 이 진가모를 아까 달솔에 임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즉위 6년에 달솔이 진가모에게 고구려를 공격하라고 명령을 했고 이때 또 승리를 해가지고 이 진가모를 병관자평에까지 임명을 합니다. 병관자평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급인데 여기에 임명을 해요. 이 기사를 봐서도 보면은 그 전에 진가모를 달솔에 임명했다는 게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임명한 걸로 충분히 추측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병관자평으로 임명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승리 이후에 한동안 고구려의 침략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즉위 7년에 보면은 궁시를 다시 수리했고 뭐 산을 만들어가지고 기이한 새와 특이한 화초를 키웠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승리 이후에 좀 승리를 만끽하면서 뭔가 사치스러운 생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제 제사로 쓸 사슴을 이제 사냥으로 잡아가지고 제사에 사용을 하는데, 이 제사는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왕의 위엄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냥해서 사슴을 잡아가지고 제사에 바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즉위 8년에 누가 등장을 하냐? 즉위 8년 가을 7월에 고구려왕 담덕이가 나옵니다. 이 고구려왕 담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이에요. 드디어 이제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 등장함으로써 아주 큰 권세를 잡기 시작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진사왕 때가 바로 그 안타까운 그런 이제 시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즉위 8년에 이 담덕이에게 관미성을 빼앗깁니다. 이 광민석은 굉장히 이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제가 계속 지키려고 했는데 이거를 빼앗겨가지고 이제 민심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심을 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냥을 하러 나가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냥을 나가요. 여기가 이제 군사적 요충지하고 굉장히 인접한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행궁이 있어요. 왕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궁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지내야 될 곳이 있잖아요. 거기 행궁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에서도 행궁이 있었던 거죠. 이 행궁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갑자기 사냥에 나갔는데 병도 없고 뭣도 없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시해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시해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를 하는 게, 계속 이제 전투가 너무 많았잖아요. 거기다 관미성도 뺏겨가지고 반대 세력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 애초에 찬탈을 해서 왕이 된 사람으로 지금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 세력도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아마 그 사냥을 나가서 거기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떠한 그 근거로 시해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냐면, 이 진사왕에서 아신왕으로 넘어갈 때 일본석의 기록에 뭐가 돼 있냐면 진사왕이 왕위를 일단 빼앗아가지고 왕위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후에 일본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에서 진사를 죽여가지고 일본 왕에게 사죄를 하고 일본에서 아신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신왕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일본이 개입을 한 게 아닐까라고 또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진사왕이 아마 처음엔 찬탈로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해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은 아신왕이 됐는데요. 아신왕은 아까 이야기했던 침류왕의 맏아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왕위에 오른 거죠. 아신왕의 제위기간은 392년부터 405년까지입니다. 이때가 한창 너무 안타깝게도 고구려의 짱이었던 광개토대왕의 집권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구려에게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일단 아신왕 같은 경우에는 즉위년 기사에서부터 약간 뭔가 그 건국 시조도 아닌데 굉장히 멋있는 말들이 막 등장을 해요. 신비로운 광채가 막 밤을 밝혔고 막 장성에서는 뜻과 기계가 무척 호방했다 막 이런 식으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전에 진사왕과 좀 비교되게 일부러 써가지고 적통임을 좀 밝히고 해서 이 진사가 찬탈을 했던 거를 좀 더 이렇게 알려주는 힌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즉위 2년에 동명사당에 배할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오랜만에 나오는 기사죠. 동명사당에 배할을 했다. 동명사당에다가 배할을 해서 이것 또한 이제 진사하고 좀 다른 차별점을 좀 보여주는 것이 또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진무를 좌장에 임명했다고 해요. 이 진무는 왕의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시 세력이 계속해서 외척 세력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즉위 2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진무한테 왕이 이야기를 했대요. 관미성을 진사한테 빼앗겼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땅이니까 이거 반드시 고구려한테 복수해서 뺏어야 된다. 이 치욕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신왕 때는 고구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구려하고 계속해서 붙게 되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즉위 3년의 아들이었던 전지를 사자로 임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구려하고 싸우는데 고구려하고 싸워서 계속 져요. 즉위 3년에
고구려 수곡성 아래에서 싸워서 패하고, 그리고 즉위 4년에 고구려를 치게 했대요. 좌장진무를 시켜가지고 고구려를 치게 했는데 여기서도 졌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또 한 번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구려를 쳤는데 또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395년에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광개토대왕 릉비에 뭐가 적혀 있냐면,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에게 노개계 맹세를 받아냈다라고 하는 그 글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삼국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광개토대왕 릉비에만 나와 있거든요. 이때 아신왕이 고구려 왕에게 무릎을 꿇고 이제 맹세를 한 거죠. 노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노비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노객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막 천한 거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그 막 치욕적인 거는 아니었다고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 무릎을 꿇고 내가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치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거고, 외나라와 화친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해 397년, 그러니까 즉위 6년 기사에 뭐가 있냐면, 여름 5월에 왕이 외국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어요. 이거 이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외와 화친을 맺은 건데, 그 전해에 바로 외와 화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바로 다음에 어겼죠. 그러니까 아신왕은 그냥 겉으로만 죄송합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아주 그냥 복수심에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구밀복검이죠, 완전. 그리고 즉위 7년에 이제 또 다시 복수를 하려고 고구려를 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큰 별이 9년 내에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서 조금 이제 꺼려지는 거죠. 뭔가 안 좋은 불길한 예감이 든 것처럼, 뭔가 불길한 예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즉위 8년에 결국엔 또 다시 고구려에게 복수를 하러 가요. 근데 이제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겠죠. 계속 복수를 하는데 복수는 성공하지도 못하고 계속 지고 왕은 노객의 맹세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야하고 외하고 백제하고 연합을 해갖고 신라를 공격해요. 이게 이제 광개토 대왕 릉비에 나와 있는데 신라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신라에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고구려가 5만 명의 군사를 지원을 해서 보내줘가지고 그 연합군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백제가 이때 또 고구려한테 한 번 더 당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즉위 11년, 12년 기사에 보면은 외국하고 계속 또 화친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광개토 대왕하고의 약속을 완전히 깨버렸죠. 자, 근데 즉위 14년에 무슨 기사가 있냐면 서쪽에서 이제 흰 기운이 막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기사를 보면 약간 좀 추측이 가는데요. 다음 기사가 같은 해에 왕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 이게 왕의 죽음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서쪽 세력에서 뭔가 흰 기운이 일어났다. 일단 흰색 자체가 서쪽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쪽에서 왕을 시해하는 뭔가 반대 무리가 생겨가지고 이때 이제 왕이 시해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 볼 이제 다음 왕이 전지왕인데, 이 전지왕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외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외에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자연사를 했다 하면은 조금 이제 죽기 전에 미리 태자를 불러가지고 그 왕위를 이을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 전지는 갑자기 아신왕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백제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기 죽고 그 다음 아들이었던 전지도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갑자기 백제에 들어온 걸로 봐서는 아마 시해당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구려한테 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반대 세력이 많이 형성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신왕도 시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침류왕 그리고 진사왕 아신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침류왕하고 아신왕은 부자 관계고, 그리고 중간에 진사왕은
이 침류왕의 동생 그리고 아신왕의 숙부예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셋 다 약간 시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있는 왕들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셋 때는 고구려가 한창 이제 또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을 때라서 백제한테 아주 안 좋은 악조건이었다라는 또 공통점도 가지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신왕의 아들이었던 외에 가 있었던 전지왕과 그 전지왕이 일본에서 낳은 아들 구이신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